자, 관광주의자들 한겨울에 또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12월 이제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오늘은 마이스 오늘 짚고 다음 횟수에는 그 내년도 전망을 좀 특집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이스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또 오늘도 우리 김성태 박사님 오늘 멋진 또 슈트 입고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네, 간단하게 네. 근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뭐 근황이랄 건 없고요. 그 날씨가 이제 추워지다 보니까 그 건강에 조심하는 그런 쪽으로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강화 인천을 묶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살짝 답사 여행을 다녀왔고, 역시 그 인천 강화가 대단한 관광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잠재력에 비해서 아직 그 수요가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쪽도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좀 뭐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 독감은 안 걸리셨죠? 네네, 독감 주사 공짜니까 미리 맞았고. 네. 박사님 공짜 벌써 한참 됐죠. 나도 언제지? 네. 그렇구나. 네. 박사님 젊어 보이시는 그러고 보면 젊어 보이시는 거네. 공짜구나. 공짜면은 맞아야겠네요. 그렇죠. 뭐 그 두 개 공짜예요. 코로나도 공짜고 독감도 공짜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템플스테이 다뤘는데 어쨌든 템플스테이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하고 또 그런 일종의 약간 가이드가 됐기를 좀 바래 보고요. 저도 정말 많이 됐고, 혹시 지난 시간에 박사님 좀 뭐 잊어버렸던 얘기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잊어버렸다기보다는 그 템플스테이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관광 콘텐츠 중에서 굉장히 고급진 그런 콘텐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다 양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고, 특히 그때 뭐 충분히 이 얘기를 못했지만은 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사실은 그 전반적인 어떤 관광의 추세가 건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도 이 건축적으로 조금 더 그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기를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외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거죠. 네. 기능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안도다다오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뭐 물의 절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처럼 국내에서도 국민대학교의 김계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좀 하기도 하고, 일부 최근에 무안 쪽에도 뭐 그런 좋은 절들이 새로운 어떤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그리고 뭐 이전에 춘천 같은 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템플스테이의 어떤 새로운 10년에는 이 건축 명소로서,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서소문 역사 공원, 그 천주교 이제 성지인데요. 그건 제가 뭐 여러 거기에 관련돼서 연관이 있는데 최근에도 갔다 왔지만은 대단한 건축적 명소예요. 거기가. 또 남양 화성시에 이제 남양 성모 성지라는 이런 훌륭한 종교 성지 공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도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더 추가해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적인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템플스테이 하면 그냥 사찰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좀 비욘드하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현대성을 좀 가미하는 방식의 새로운 볼거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게 또 필요하군요. 몰랐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지금 생각보다는 조회수가 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템플스테이도 쭉 같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여행업계와 여하이 협력할 것이냐. 근데 여행업계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연결을 해줘도 그 수익을 회수할 방법의 어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여기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찾아가는 노력들을 하면
제가 볼 때 템플스테이도 좋고 예. 우리 여행업계도 좋고 예. 하는 이런 혹은 또 그걸 포괄하는 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관광 진흥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5분의 후에 지난주에 못했던 내용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마이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관광 쪽도 전문가들이시고 또 뭐 학생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뭐 좀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마이스 용어 자체를부터 뭐 꼬박꼬박 설명은 좀 넘어갈게요. 마이스 뭐 그냥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익스히비션 요거 마이스 요 용어 설명은 넘어가고 왜냐면 너무나 이게 설명할 시간이 또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그거 마이스 설명은 넘어가고요. 작년에 박사님 보니까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이 작년에 지금 나온 게 그렇죠. 있네요. 5차죠. 예, 5차. 요거까지는 저도 조사를 하긴 했는데, 요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여기 관련한 내용을 먼저 좀 서머리를 좀 미리 좀 박사님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좀 담겨져 있는지.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예. 저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5차 국제회의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의 목표만 얘기하면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유치 개최를 예. 1,400건을 예. 28년까지 해가지고 예. UIA의 기준으로 예. 세계 1위를 달성하는 게 예. 28년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참가자 수를 전체 외국인 인바운드의 5% 수준으로 해서 130만 명 유치. 그리고 웨어바이 획득을 관광 수입 전체의 한 10% 정도 해서 30억 불을 달성하겠다는 어떤 이런 목표를 가진 거고요.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달성이 돼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템플스테이가 고급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이 마이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컨벤션을 따로 이제 우리 문학부 쪽에서는 떼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떼어서 이 국제회의를 집중해야겠다고 했던 이유가 일반 관광객들보다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참가자들의 씀씀이 비용이 대개 2배에서 3배 그렇죠, 정도까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사람들을 유치할 때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을 유치하는 그러한 융복합 정책인 거죠. 그래서 뭐 자꾸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은 우리 관광이 융복합 정책을 시작을 한 게 대개 80년대 말 90년대 초인데 첫 번째가 농산어촌이었어요. 특히 농촌 관광. 그래서 관광 농원이니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1세대 융복합 대상이었고 이 컨벤션은 제가 94년에 처음 연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은퇴하신 최승담 교수와 또 한정원 연구원이라는 분하고 셋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컨벤션 정책을 연구한 거예요. 94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이유가 바로 돈 많이 쓰는 관광객을 유치하자라는 관점이었죠.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소개해 주실 때 말씀드렸을 때 2028년까지 세계 1위가 박사님 이게 현실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벌써 1, 2위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네. 어떤 뭐 명수 아니면 UIA 기준. 그러니까 국제회의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단위 거기서 정의하고 있는 단위에서 우리가 1, 2위를 했죠. 2010년대 중반에. 그래서 네네. 그런 티스토리가 있구나.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 관련 정책을 시작하고 나서 한 2, 30년 만에 거의 세계의 어떤 선두 그룹에 포함될 정도로 우리가 이제 됐는데 이거 참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UIA와 이카라는 ICCA라고 하는
요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카 쪽의 순위로는 우리가 조금 뒤인데 UIA 기준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1, 2위를 그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요거 따져봐야겠네요. 네네. 요거부터 따져볼까요? 기준 혹시 박사님 아세요? 요 기준이? 왜냐하면 네네. 제가 오늘 중간중간에 있다가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뭐 제가 엊그저께 인터뷰 기사를 하나 나가기는 했지만 그 싱가포르의 그 막강한 마이스 강점 대비해서 한국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나 인프라 면이나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그냥 추상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 하니까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위는 싱가포르라는 그 국가의 규모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우리 서울하고 경쟁을 그렇죠. 하는 거지 대한민국하고 그 경쟁을 하는 거는 그렇죠. 조금 안 되죠. 네, 그런 네. 의미로 또. 네네. 그런 그러니까 쳤네? 90년대 이때만 해도 예. 굉장히 앞서 나갔어요, 싱가포르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서울이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싱가포르하고. 서울만. 대한민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또 비교를 제가 좀 놓쳤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좀 짚고 갈게요. 우리 박사님의 저는 요 멘트를 좀 듣고 싶어요. 왜 마이스가 중요한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제적 파급력, 국가와 도시 브랜드 상승, 혁신과 네트워킹의 플랫폼이라고 좀 이렇게 교과서적인 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플러스해서 박사님 마이스가 왜 중요합니까? 그냥 한 번에 많은 비용을 쓰게 만들기 때문에 단지 이것뿐일까요? 아니죠. 예,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우리나라의 그 국가의 성격, 특히 경제적 성격을 잘 따져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제조업 기반. 제조업과 수출로.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러한 국가로서 굉장히 그 선두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그렇죠. 볼 때.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러한 산업을 원활하게 그 발전시켜 나가고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식 공유와 또 보여주는 이러한 장이 꼭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5차 그 계획에서도 강조되고 있지만 마이스와 지역 발전이라는 중요한 화두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요거 전에 따져보면 마이스 이전의 기업들이 기업 대표적으로 이 마이스의 어떤 주요 주체 단위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기업이 지역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요. 그리고 지역 경제와 아주 필연적으로 연관성이 세고 이런 면에서 이제 지역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B2B나 B2C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죠. 마이스가 이런 것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주위에서 이렇게 볼 것 중에 하나는 이건 뭐 대부분 얘기 안 하는 건데 저는 국가 안보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가 안보요? 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제네바라든가 무슨 뭐 이런 데 주요한 어떤 그 국제회의 도시나 뭐 이런 데들은 항상 국제적인 뉴스에 오르내려요. 뉴욕도 포함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안보, 안전 뭐 이런 데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또 제가 이제 19년에 그 북한 쪽에 그 사회과학원 연구원들하고 얘기할 때에도 남북이 중요하게 협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미 우리가 시설을 엄청 개발을 했어요. 마이스 시설.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히 밀도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미 갖추어진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마이스를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키워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프라가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잘 돼 있는 편입니까? 서울만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가
그 컨벤션 시설이 16개인가요? 17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각 대도시별로 일단은 다 거의 하나씩 다 있고. 있죠. 거의 예. 다 있죠. 그리고 지금 28년까지 추가되는 게 12개예요. 그래서 아마 28개 정도 이렇게 되고. 예.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관련법이 예. 이제 개정이 예. 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준회의 시설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은 원래 우리나라는 7, 80년대까지는 무슨 컨벤션 전문 시설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다 호텔 썼어요. 그랬겠구나. 네. 맞아. 예. 그리고 아니면 학교 예. 대강당 예. 그런 것들을 활용했는데 예. 그런 게 지금 안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준회의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법에다 넣고 관련해 나가면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상당한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걸로 아마 나타날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들의 헤드쿼터, 뭐 사무실이라든가 헤드쿼터랜다. 헤드쿼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지역 오피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자꾸 싱가포르 얘기를 하지만 싱가포르나 홍콩 뭐 뉴욕까지는 너무 멀구나. 아무튼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경제 파트에 있는 경제나 경영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국제회의 시설이나 이런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 그건 수익 사업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격을 해왔을 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컨벤션 시설이나 엑시비션 시설이라는 것은 인프라다. 관광에 있어서도 그거 자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이걸 통해서 호텔이 살고 그 식당이 살고 꽃집이 살고 거기에 통역원들이 살고 뭐 이런 구조의 기본적인 인프라지 이거 자체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굉장한 이해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에도 어쨌든 간에 지방에서는 그 단위의 시설 자체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볼 때 지방에 점점 더 생겼을 때 수요는 안 늘어났고 이 수요를 나눠 먹기식으로만 가면은 이 추가적인 시설은 굉장히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생겨요. 추가적으로 마곡, 서울역, 그렇죠. 잠실 이런 데에 아주 현대적인 시설들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췄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박사님, 이제 우리 작년에 나온 아까 좀 살펴주신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 궁금한 점이나 반론 있으면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4개의 파트로 대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스의 5차 계획이.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전략이 지역 성장 동력으로 그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게 전략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마이스 산업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것은 예전부터 시도가 있었지만 국가 계획으로서 이 부분이 그 기둥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역별 우리 조금 전에 걱정한 그 지역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진한 문제를 그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별 시그니처 국제회의.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국제회의에 따라서 어떤 거는 기업이나 기술이나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정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포츠도 있고 아니면 외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측면에서 얘네는 뭐 우리는 가구, 우리는 뭐 반도체, 우리는 평화나 뭐 국제협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그니처 분야를 만들어 나간다는 이런 계획들을 한 것 같고요. 가장 쉬운 게 저거죠, 박사님. 부산국제영화제. 뭐 그런 시그니처.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서울 모터쇼 뭐 이런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 같은 경우를 뭐 이제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이런 거는 효과가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제회의 산업에 앰베서더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한 9명 정도 지금 예. 현재 지명이 된 걸로 그 과거에 이 분야에 예. 했던 그 아주 그 고수들을 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과 관련된 그 거고. 두 번째가 우리 그 마이스 국제회의 산업의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예. 진출하는 걸 이제 좀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대형 국제회의를 그 유치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뭐 강화한다든가 뭐 주요 참가자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우대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는 많은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에이펙도 그 중에 하나.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예. 어떤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K 컬처, 예. K 문화와 예. 연결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하겠다. 그리고 융복합 그 국제 이벤트, 예를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라스베가스나 뭐 이런 데도 있지만은 그 텍사스나 이런 데에 음악 축제하고 연결을 하거나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태양의 서커스하고 연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아마 이 부분을 좀 해나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미래에 대한 대응. 뭐 당연히 나와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 맞춤형 해외 진출을 한다든가 디지털 기술 기반의 그 우리 이 대표님들 관심 있는 AI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을 어떻게 그 결합을 할 거냐는 이런 문제. 이 게임도 여기에 포함돼야 되나요? 게임 어마어마하게 크던데 그거.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지금 문제가 아까 이제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마이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E잖아요. E 영어 알파벳 E인데 그 엑시비션과 이벤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시는 이벤트에 들어가는 거죠. 체육 행사나 무슨 그런 게임 무슨 뭐 이런 그 공연도 있고 그런 거와 이제 통합 정보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 우리 업계에 물어보거나 업계 현실을 보면은 인력 문제 굉장히 호소합니다. 지금. 그래서 인력에 대한 계획들을 이제 해나가겠다. 그리고 전략 네 번째가 이제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법제도 측면에 여러 가지 정비하겠다. 이런 것 내용으로 현재 오차가 돼 있습니다. 그 방금 좀 전에 그 법 관련해서 요것도 이따 다시 제가 한번 여쭤볼 건데 그 입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입찰 문제가 이게 지금 최저가 입찰 구조가 현장에서는 많이 문제를 제기하던데 그건 뭐 근데 이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의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체계가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분야에만 국한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관광 분야에만. 근데 바꿔야 되잖아요. 천천히 바꿔야겠죠. 그거는 아무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게 치고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 계획이 좀 잘 목표대 계획대로 잘 목표치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박사님? 저는 현재에 제가 확인한 거로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하겠죠. 어떤 부분에서요, 혹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약간 그 문제들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한 10몇 년 전부터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국제회의를 이제 UIA나 이카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의 국제회의가 한 12,0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엑시비션 쪽도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 전시 이런 행사가 한 12,000 정도 돼요. 그래서 한 2만 몇 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10% 정도를 이제 따오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건 목표고 예. 결국은 이 국제회의와 전시가 어떤 것들이냐 예.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사냐? 그렇죠. 어떤 행사고 예.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예. 국제회의나 예. 전시냐. 예. 예를 들면 예.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갖고 올 수 있냐. 예. 지금 이제 그냥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유치하려는 정교한 전략 전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한 전문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안 돼 있다는 안 돼 얘기인 있다. 겁니다. 지금 현재는 예. 열심히 하자지 예. 어디에 가서 어느 그 국제회의나 예. 전시를 따오겠다 이런 전략이 없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 먼저.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좀 속된 표현이지만 돈이 되는 행사겠냐 또는 돈도 돈이지만 뭐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느냐 그야말로 괜찮은 행사를 따오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있는 것 중에 예. 따오는 것과 예. 또 어떤 새롭게 창출하는 예. 국제회의 전시 이런 예. 것들을 우리가 여하이 개발해낼 수 있느냐 예. 이런 얘기를 우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 문화부가 한 200억 정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적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마이스 지원 그 예산이. 근데 이 중에서 일부 아니면 좀 추가를 해서라도 네. 뭐 한 10억이든 뭐 한 20억이든 써서 예. 이런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조사 분석이 선행돼야지 이 모든 마케팅 계획이라든가 예. 유치 계획들이 합리적인 어떤 예. 토대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박사님 제가 공부를 하기론 마이스를 기획산업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과 또 우리가 그러니까 가져오는 그것과 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다 공통점으로 기획력이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일반 그 PCO나 예. 이런 그 기획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 덩치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공공이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러겠죠. 네. 예.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데가 그 한국관광공사 200억 정부 예산 200억 중에서 한 120억, 130억 정도를 이 집행을 하거든요. 공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사 같은 데 그리고 그 담당 부서가 실 단위로 돼 있는데 그게 한 20 몇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뭘 인력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쪽 관광공사가 집행 예산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이런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제가 하는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예전에 90년대까지는 이 국제회의나 이런 그 행사를 총괄하는 그때가 어디냐면 총리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이스 전체를 묶어서 좀 더 의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것들을 총괄해서 총리실이 이 부분을 좀 끌고 나가는. 총리실 바쁘겠다. 네. 관련 부처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나라에 중요하잖아요. 한국의 어떤 브랜드 가치, 그렇죠. 또 더 중요해졌어요. 산업 경쟁력, 뭐 또 그 어떤 지식 공유 이런 그 특히 지식의 공유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이 국제회의 이 마이스 쪽을 키운다고 하면은 총리가 좀 총괄해서 나가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 아니, 요즘에 총리 보면 너무 바빠서 정말 몸이 100개라도 모자랄 것 아니, 같은데 뭐, 그런 것까지 총리가 챙겨야 되는군요. 대통령보다는 덜 바쁜 것 같은데. 자, 저는 거버넌스 문제를 꼭 얘기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트렌드가 그 많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트렌드는 좀 이따가 네네. 제가 그거는 다시 그때 좀 짚어주세요. 네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사님 제가 한번 요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 마이스 산업의 현황과 강점 또는 한계예요. 먼저 제가 조사한 게 강점은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행사 운영,
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안전한 도시 교통 숙박 인프라, 그 다음에 K 컨텐츠로 인한 도시 매력 상승. 뭐 아까 사실 말씀해 주신 네. 거랑 많은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거 말씀해 주신 거랑 일맥상통한 부분인 것 같고, 요게 강점이라면 한계는 이제 정부 의존 구조, 뭐 기업 회의 수요 작고 최저가 입찰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스포츠와 관광과 마이스가 분리 운영. 근데 우리가 보면은 뭐 그 국제 행사나 예전에 사실은 마이스를 따져보면 7, 80년대까지의 마이스를 뭐라고 보면 이제 파타, 아시아 대표인가, 뭐 또 아시안 게임, 예, 예. 뭐 이런 예, 것들이었겠죠. 올림픽 뭐. 네네. 예. 옛날에 그렇죠.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있었던 예, 거예요. 예, 그런 예. 것들을 담당하는 시설도 있었고 예. 예전엔 다 그 PCO 이전에 여행사가 그걸 다 예, 담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서로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예.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부처 간에는 어쨌든 아직은 그 협력이 절실하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뭐 크게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총리실 같은 데에서 이 부분을 갖고 국가의 어떤 그 성장의 한 축으로 이걸 보는 게 좋겠다고 보는 게 아까 이제 UI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세계 1위도 이렇게 몇 년, 한 예. 2, 3년 정도 한 어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소위 아시아의 컨벤션 중심국 예.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고 또 한반도 통일을 대비해서는 이를테면 우리 쪽엔 이렇게 X축의 박스 안에 X축이 형성이 이미 돼 있거든요. 그 북한 쪽도 그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 개성, 평양, 뭐 또 낮은 선봉 이렇게 하고 또 신의주, 함흥, 청진, 뭐 원산 이런 그 더블 X축으로 이렇게 한반도 전체를 세 개의 그 국제회의 컨벤션 마이스의 중심국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크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좀 협력할 부분은 많이 좀 협력하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이 필요하고. 그러면 최근에 박사님 보면 이제 이게 연말에 우리 그 나오는 그 아젠다가 항상 있잖아요. 내년 전망에 대해서. 뭐 책들 또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뭐 개인화예요. 초개인화. 이거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루기도 할 건데 뭐 흐름이 사실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저 자신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래서 뭐 개인화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이 역시 마이스도 개인화가 되는 게 초개인화가 되는 게 트렌드의 하나라고 지금 여러 가지 서치를 해보고 그러면 나오죠. 저희 생각이 아니고 잡혀요. 잡히거든요, 안테나에. 자, 이번에는 그러면 마이스의 좀 트렌드 요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몇 가지만 저도 살펴본 게 이제 디지털 전환을 따라가고 있고 또 인력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화와 연동해서는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이 소규모화되는 자체가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보다 이제 규모도 작아지고 또 동반자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적인 사실은 경제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어떤 이런 그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회의의 융복합화 같은 것들이 이것과 요거를 합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베뉴라고 할까요? 그 개최 공간의 어떤 경쟁 같은 것들도 좀 심해지는데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하이에 2017년에 이제 완공이 된 거를 보면은 NCC라고 하나요? 거기 보면은 그 하나의 그 전시 공간이 우리나라 전체 전시 공간 합한 것보다 커요. 그 개념? 네. 어떤 건지 확 와요, 저 마음에. 그리고 뭐 선전은 거기보다 더 크고. 그래서 이러한 규모 전쟁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저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럽기는 하나.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봐야 효율이 떨어진다. 물론 이제 거기도 이렇게 꽃잎처럼 이렇게 구조가 돼서 뭐
나눠서 쓰는 거긴 하지만 과연 그 정도의 수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이즈를 키우는 경쟁은 옛날에 2000년대에도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뭐 그거에도 대응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되게 그런 것들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요. 말씀하시겠지 생각나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캐나다 특히 미국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는데 그 IPW라고 그 공간의 크기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저기서 밥 먹으러 내 식탁까지 가려면 진짜 뻥을 약간 보태서 한 1km 이상 걸어가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그 90년대 그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주로 독일에 많이 갔었어요, 저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메세라든가 뒤슬도르프 메세라든가 수백 년 된 어마어마한 그 사이즈의 시설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우리 거하고 되겠냐 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큰 공간은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의 소위 교통망들이 이제 앞으로 그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한일 간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죠. 뭐 해저 터널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고 하거나 또 북한을 우리가 통과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와 물류가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요한 기지화할 수도 있다. 그게 아마 국가의 장기 어떤 비전과 연동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자, 트렌드 좀 더 끝났나요? 어떻게 네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사이즈 경쟁에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하고 한국다운 어떤 국제회의 혹은 한국다운 어떤 그 전시 이런 것들 좀 고민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 그건 기획력이랑 상관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관광 쪽에서 보면은 세계 3대 국제 관광 박람회가 있잖아요. 마드리드, 런던, 베를린. 관광이요? 예. 베를린, 저 ITB?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런던의 WTM 그리고 휘투어라고 하는 이제 마드리드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 한국에서 이거는 보러 가야 된다. 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개발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역할을 사실 오랜 시절 코트파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사님. 그렇죠. 뭐 개인의 회사를 떠나서 그런데 제가 이왕 얘기 나온 게 좀 그 얘기를 이렇게 섭섭하기도 하고 좀 지적할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코트파에 취재 목적으로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참가자 부스를 사는 입장에서 한번 참가를 해봤거든요. 한 10년 전쯤에 제가 초창기에 저희 회사 창업할 때 그때 사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뭐 의자 하나 앉는 조그만 요만한 의자 하나 대여도 돈을 많이 받더라고. 그 진짜 꼬박꼬박 다 챙겨서 받더라고. 그 의자가 그 정도니.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야, 이거는 장사치네. 장사죠. 그래갖고 되게 실망하고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코트파의 역할이 잘 했고, 역사 뭐 40몇 년, 30년 한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런 부분은? 뭐 그렇죠. 수익을 따지는 건 알겠으나. 그렇죠. 그 카테고리를 좀 분리해서 그쪽이 운영을 하면 더 좋죠. 예를 들면 역량이 있고 그 지불 능력이 있는 어떤 이런 그룹과 앞으로 좀 더 키워가거나 공공성이 있는 어떤 그룹의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좀 약간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그런 섬세함이 좀 필요하겠죠. 더 발전을 하려면.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나마 하나 정도 있다고 그리고 우리 관광업계에서 좀 알려진 그 이름 브랜드 코트파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지불을 어떻게 제가 하는지 이미 10년이 지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잘 몰라서 저도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그런 과거 경험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마이스 산업이 발전되려면
사실은 그 전문가들이 좀 많아져야 되잖아요. 세계적인 예, 그 얘기 전문가들이. 해주셔야 돼요. 안 그래도 네. 인력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뭐 일반 뭐 그 대학에서 졸업하는 예. 정도가 아니라 예. 탑 매니지먼트 그렇죠. 수준의 어떤 예.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충분한가를 좀 저는 살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보면 2000년대 이 초중반서부터 갑자기 컨벤션 학과들이 막 생겼어요, 대학에. 2000년 초반. 네, 90도. 아. 근데 사실은 컨벤션을 전공한 교수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네. 예. 그냥 간판 달고 관광학과 교수들이 예.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문 시설들이 막 그 생겨나고 그랬을 때에도 전문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에 제가 제안했던 거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시설에 프랑크푸르트 메세나 혹은 뭐 그 미국의 중요한 어떤 그 컨벤션 시설에 운영하고 그 소위 운영 경영 계약을 네. 맺어서 우리가 좀 일정 기간 그런 그 국제적인 수준의 어떤 경영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 끌고 오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거부됐어요. 그래갖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어 책 보고 아, 자만이네요. 그렇게들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잠깐 무슨 호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지금도 우리가 이 탑 매니지먼트 수준에서의 예. 경영자들을 충분히 이 마이스 쪽에서 길러내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예. 저는 좀 따져봐야 한다. 그 학과 교육 현장에서 학과 이건 지금 추세는 모르시지요, 박사님? 지금 어쨌든 뭐 지금 최근 추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 4년제만 하더라도 뭐 한 7, 8개 이상 되고 2, 3년제도 뭐 한 7개, 예. 7, 8개 예. 컨벤션을 표방하고 예.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학회도 한 2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2001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게 컨벤션 학회인데 예. 그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예. 때의 그 안경모 교수가 예. 그 관광비서관 할 때 예. 이분이 첫 그 컨벤션 학회 회장이었어요. 예. 근데 2017년인가 그 경희대의 김대관 교수가 이제 회장하면서 예. 여기를 이제 마이스 관광학회로 예. 컨벤션 관광학회를 마이스 관광학회로 예. 바꿨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경기대에 있다가 중도에 이제 퇴직을 한 이경모 교수가 이제 2005년에 한국 비즈니스 이벤트 컨벤션 학회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2학회가 있고 대학들이 한 1, 20개 정도가 지금 현재 그 있고 그런데 여기 교육이 물론 우리 교수님들이 그동안 뭐 한 20여 년 이상 충분히 그 고민하고 치열하게 이제 해왔겠지만은 이런 것들 좀 점검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이 마이스 쪽에 들어왔다가 뭐 1년, 2년을 못 버티고 나가버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지. 네네. 어떻게 먹고 그리고 걔네들은 뭐 대우가 형편없어서 또 이쪽에서 볼 때는 애들이 뭐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서로 미스매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를 어쨌든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지금 R&D가 이제 한국관광공사도 하고 있고 그 마이스와 관련해서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하고 있고 또 보면은 그 한림대에도 이제 그 이벤트 산업 그 컨벤션 산업 그 연구원인가요?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R&D가 충분한가?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그 국제비 시장과 전시 시장을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얼만큼 갖고 왔고 얼만큼 더 갖고 올 수 있고 이런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갖고 오느냐 하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 이거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환경 변화 같은 것들을 대응해 나가는 우리 한국 마이스만의 고유한 강점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위해서 이런 R&D에 대한 집중적인 좀 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인력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는 것까지는 제가 참견할 문제도 아니고 언급할 문제도 아닌데 이제 이 친구들이 배워서 현장에 나와서 자부심을 갖고 적당한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뭐 어느 직장이나 100% 만족은 안 하겠으나 그 엔비디아 같은 데 취직하지 않고서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돼서 자부심을 갖고 인정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이 사실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예.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발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기의 이 마이스 전문가들은 예. 상당 부분이 사실은 외국어 특기자들이 예. 이 부분을 그럴 가봐야 수밖에 했어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국제회의 통역 예. 쪽이나 이런 데가 이 컨벤션이나 이 마이스 전문가다라고 그러니까. 해서 이렇게 그런 전문가로 유입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제가 박사님을 당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박사님의 인사이트, 이 평소 실력을 제가 그냥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를 박사님 네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OX 정도로만 답변해 주시면 네네. 되고요. 네. OX 정도 답변해 주시고 부가 설명을 좀 해주셔도 돼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 전혀 제가 네네. 예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뭐 그냥 평소에 안 하고. 가볍게 그냥 네네. 생각해 주세요. 마이스의 본질은 전시 회의가 아니라 이벤트 기반의 기획 산업이다. 세모도 있습니다. 세모하셔도 됩니다. 글쎄요, 이거는 본질. 결국은 시장 규모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벤트라는 어떤 그 단어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다 이벤트예요. 아, 또 그러네. 네. 그쵸.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단어 싸움밖에 안 되는 거고, 예. 그거는 시장 부분은 있어요. 예. 지금의 엑시비션 시장은 예. 마이스 전체 몇 프로고, 예. 컨벤션은 얼마나 예.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팅은 얼마나 되고, 인센티브는 얼마다. 예. 이런 거는 시장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뭐 예. 특별히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진짜 중요한 게, 뭐 저도 개인적으로 게임 같은 게 워낙 관심 없게 살아서, 이 스포츠 있잖아요. 네네. 이 스포츠가 향후 10년 내에 마이스 산업의 핵심 파워가 될 것이다. OX 세모도에 넣으셨습니다.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죠. 예. 네, 네. 자, 그 다음. 스포츠 이벤트는 가장 강력한 도시 집객 장치이며 관광과 마이스를 연결하는 본체이다. 그건 조금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평가라고 아니요, 봐야 저는 뭐 충분히 동의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압도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아니, 왜냐하면은 예.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 않죠. 네. 진짜 평생 우리 일생에 한 번, 두 번. 그럼요. 아, 예를 들면 한국에서 네. 하계 올림픽이 우리 일생에 2번 열릴 수 있을까? 동계 올림픽 있을까 말까 하죠. 10번 뭐 한 번 있을까? 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네 네, 또. 네. 그러네요, 진짜. 자, 한국은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이랑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박사님. 박사님 이 부분에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 스포츠 종주국임에도 산업의 주도권을 잃고 있다. 이게 요즘에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인은 인식 부족이다. 근데 이 인식 부족에 제가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관련법이요, 박사님. 이런 게임이 사행산업으로 구분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e스포츠의 산업 주도권을 잃는 거에 그 요인이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죄송합니다. 그 네네. 포함해서 카지노도 포함이 됩니다. 네네. 네. 카지노는 네. 어떻게 포함하시나요? 사행산업 쪽으로 분류가 돼 있다고 그러던데. 카지노는 사행산업. 근데 이 게임도요, e스포츠 게임 그것도 그쪽으로 분류가 돼 있대요. 아,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 원래 카지노 같은 경우도 게이밍과 갬블링을 구분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e스포츠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도 예. 일종의 도박성 있는 갬블링이라고 하면은 그건 규제의 영역인 거고 예. 그것이 게이밍 쪽으로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지능의 대상이죠. 예.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해 봐야 구분할 되는데 필요가 왜냐하면 갬블링이 갖는 전후방의 부작용들이 워낙 크니까. 있긴 있죠. 네. 예. 그러나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이걸 진흥을 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예, 예.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할 문제지 예. 이거 자체로 그 산업의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국 마이스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 중심 구조와 최저가 입찰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극단적인 질문이다. 왜냐하면은 그 공공에서 발생하는 국제회의 전시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아직 이 정부 재정과 예산 어떤 그 영향력과 이 그 민간 어떤 영향력의 밸런스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일본에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 뭐 20여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국제 마이스 때문에. 근데 그때에 이제 일본의 그 나고야나 이런 데에서 이제 오라고 그러는 데가 상공회의소 건물인 거예요. 네, 가니까 네. 국제회의 뭐 담당 어떤 이런 데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상공회의소 건물에 있는데 얘기를 이런 걸 나눴어요. 국제회의나 전시 이런 거 하면은 정부가 얼마나 어떻게 도와주니? 그럼 궁금하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 또 이 청기화 장수처럼 안 가르쳐 주는구나. 이런 대답은. 네. 근데 뭐 얘기가 이제 인터뷰를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난 듯이 아까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하겠다. 사실은 정부나 이런 데가 많이 안 도와준다. 네. 근데 안 도와주는 이유는 네. 기업이 예. 한 지역에서 그 사업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이러는 것들을 지역과 국가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일본다운 대답.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네. 우리는 지나치게 모든 어떤 그 산업에서 정부가 뭐 해줄 건데 그렇죠. 뭘 도와줄 수 있어? 이거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근데 아니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 박사님 세금 내잖아. 국가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 만큼은 하고 있는데 예. 기업이나 민간 영역에서는 더 달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오히려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민간이 더 주도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국 사람이 세. 한국 사람이 기가 세. 자, 한국은 글로벌 HQ 부재로 기업 회의 시장이 구조적으로 좀 작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그거는 우리 기업들의 한계와 예. 단점이죠. 예. 예. 자, 그다음 한국 마이스 산업의 유일한 성장 전략은 요거는 동그라미라고 하실 것 같다. 아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형 산업 구조다. 그거는 일부의 한 축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예. 아까 이제 5차 계획에서도 이제 한 축이었는데 네 개의 축 중에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죠.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5차 계획에서도 보면은 그 국제 회의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 조직만 강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내용적으로 보면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지사를 활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칫 왜곡되거나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들이 나가서 그 국제회의나 전시나 이런 것들을 따오는 것을 직접 하기도 하고 또 지원하기도 하고 하는 역할들을 좀 잘 해주길 바라는 거죠. 지사 같은 데서 역할이. 그런 것들이 뭐 또 새로운 어떤 지사를 늘리거나 하는 이런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자, 그 다음 몇 개는 좀 겹치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네네. 미래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은 기획력이 결정한다. 그렇죠. 그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 유치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거죠. 저는 지금 우리 시설들은 되게 됐고 기반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문화적인 어떤 이런 것도 갖춰져 있고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ICT나 이런 것도 기반이 지금 돼 있고 여러 가지로 갖춰져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끌고 올 거냐. 얼마만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지금 이 많은 시설들과 이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할 거냐.
결국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기획이 중요하다. 네, 기획이 말씀드릴 중요하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다 박사님 내가 좀 곤란하게 만들려고 아니, 그랬는데 답변을 거의 완벽하게 아유, 해주신 것 별말씀. 같고 네. 자 박사님 혹시 또 제가 놓친 부분이나 저한테 또 좀 알려주실 부분이나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네네. 예전에 이제 그 지역 그 CB 예. 컨벤션 뷰로 관련해서 이제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사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컨벤션 같은 것들 뭐 제주 컨벤션이나 이런 데들 또 여러 군데 이제 생겼을 때 그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해요. 성장 목표를. 예. 그리고 중간 과정에 보면 거기에 있는 사장이나 대표들이 본청에 사무관이나 주사들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야 돼. 예. 저는 이런 어떤 문화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적어도 컨벤션이나 이 비스터스 뷰로 같은 데는 지역 관광 어떤 그 지역 컨벤션이나 마이스의 성장 목표를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CEO가 그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그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고 자기네 하위 조직화하는 하위 조직으로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 쫓겨날 때 내 책임이냐? 니네들이 개입하고 뭐 못하게 하고 뭐 내가 책임하에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이 일치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공공 부분의 그 CB들의 문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 꼭 하고 싶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초기에 우리 그 마이스 정책의 상당 부분을 지금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외부의 여러 가지 의구심 어린 시선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저 예산을 나눠주는 역할밖에 실제로 잘 하고 있는 거냐. 우리 마이스 산업 정책을 아까 우리 5차 계획처럼 세계 1위로 끌고 나갈 만한 비전과 의욕과 열정과 능력을 관광공사가 갖추고 있는 거냐. 바로 이런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 1위 달성, 세계 컨벤션 중심국, 마이스 중심국으로서의 위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단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따져봐야 한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과 시스템이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또 마이스에 대해서 또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길 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박사님.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가 또 가열차게 내년도 트렌드. 트렌드 그 매년 나오는 관광 트렌드 책을 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